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기록문화를 대표하는 자료로서 의계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의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우리 2011년에 프랑스에 있었던 외교장관 의계가 우리 국내에 돌아옴으로써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바로 이 의계라는 자료가 어떤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의계에 기록된 조선시대 왕실 행사의 뭐 이모저모라든가, 또 이 의계도 정말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계의 기록이 가지는 또 오늘날에 또 이 던져다주는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의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바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의계라는 그 용어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의계가 무슨 뜻일까요? 의계는 의식과 괴범. 이 괴자는 우리 궤도할 때 괴자. 이게 레일같이 이렇게 쭉 따라간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뜻이고, 범은 모범범자 또는 전범범자.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이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또 의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걸 그림 자료를 첨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해졌던 뭐 왕실의 혼례식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뭐 궁중잔치, 이런 모습들을 아주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계는 조선왕조실록처럼 현재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이 의계는 2007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될 때 상당히 이제 심사위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조선시대에 왕조의 기록물이 그렇게 많으냐. 우리가 그 이전에 조선왕조실록도 됐고 또 승정원일기라는 자료도 세계 기록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선왕조실록도 있고 승정원일기도 있고 또 조선왕조 의계, 또 이거는 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결국 기록물인데, 특히 왕실 행사의 모든 면모들이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리즈 형식으로 쭉 조선 왕조가 멸망될 때까지 다 남아있다. 이런 기록물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그 혼례식이라든가 장례식의 모습이 그림 자료로 이렇게 생생한 이런 기록이 있느냐.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이거는 또 그럼 조선 왕조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냐.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많이 가지는 정말 유일한 기록물이에요. 그럼 왜 우리 조선 왕조에서만 의계를 만들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정신이 가장 바탕이 되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유교 문화예요. 이 뭔가 이제 유교 문화에는 선왕대의 예법을 그대로 준수하겠다라는 이런 의식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뭐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조상부터 내려오던 이런 전통은 되게 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거기에 그럼 유교 문화만 있었다면 뭐 다른 나라도 다 유교 국가 많잖아요. 그럼 또 이런 의계는 왜 조선만 유일한가? 이건 조선 왕조만의 독특한 기록 문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정말 요즘 표현으로 직성이 풀리는 이런 정말 뭐 DNA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비서실에서 승정원에서 쓴 그 기록도 정말 다 남아 있는 거고, 거의 그리고 이 조선 왕조실록도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다 남아 있는 거고, 이 의계 같은 경우도 조선 왕조의 역사 의식이 있으면 그것을 다 정리하고 그림 자료까지 만들어가지고 남겨놓은 거죠. 이런 조선시대의 철저한 기록문화의 전통과 유교문화의 전통이 의계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산을 남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계의 기록 중에 특히 이제 돋보이는 게 반차도와 도설이라 그래가지고 이 시각 자료가 많은 거예요. 반차도는 우리가 1반, 2반 할 때 반이고, 차는 차례할 때 차례예요. 그래서 우리 뭐 왕실의 혼례식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뭐 임무라든가 지위에 따라서 배치된 그림. 여기 보면 뭐 가마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의장기 뭐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마치 그 혼례식 행사에 참석한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도설은 뭐 혼례식에 입었던 옷이라든가 뭐 가마 같은 게 있으면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놔가지고 바로 우리 지금의 시대에 재현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계 자료가 21세기에 더 각광을 받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문화 콘텐츠의 활용,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전통의 이 문화 콘텐츠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전통시대의 문화를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도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의계가 조선시대에 다 만들어졌느냐? 현재 조선 초기부터 의계가 제작된 것으로 기록으로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것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문헌자료의 경우 국보나 보물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이전 거냐 이후 거냐. 그만큼 임진왜란 때 이 문화재 파괴가 심했음을 반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의궤는 조선 초기부터 제작됐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제일 오래된 게 1600년에 제작된 의궤. 그 선조의 정비였던 의인왕후 박씨의 장례식과 관련된 요 의궤가 현재 전하는 의궤 중에 가장 오래된 거고, 그 전통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사실은 순종 황제의 장례식 때까지 의궤가,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의궤만 보더라도 300년 이상 조선 왕조의 중요한 그 의식과 행사가 그대로 다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 기록물이다. 그리고 대략의 책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의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546종 2940책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287종 490책.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 외교장각에 있었던 의궤들보다 국내에 있는 의궤가 책수로는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인식에는 정말 또 어떤 분들은 프랑스에만 가 있었던 게 대부분 의궤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내에 있었던 의궤들이 수는 훨씬 많았고, 이 프랑스에 가 있는 의궤는 어란명 의궤라 그래가지고 좀 더 이 왕에게 올리는 그런 의궤였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그런 의식도 있어요. 우리 내부에 있으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귀한 걸 모르다가 뭔가 뺏겼다 이러면 우리가 되게 가슴이 벅차지고 뭔가 저거 빨리 받아와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외교장각 의궤만을 의궤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상당수의 의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궤의 그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가? 왕실의 일생에 관한 의궤가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왕자녀가 태어나면 태가 있잖아요. 그 탯줄이라 그러는데 요 태부터 이 봉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백자 항아리 같은 데다가 태를 담고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을 선정해가지고 요 태를 묻어요. 요런 곳을 우리가 태실이라고도 하고 태봉이라고 하는데, 태의 주인공이 왕이 되면 이 꽃을 훨씬 더 조성을 잘해요. 요런 의궤들을 태실의궤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자녀의 출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세자가 자라서 세자 책봉을 받으면 책봉을 하는 의식을 정리한 책례도감 의궤. 그 다음에 성인이 되는 의식 중에 중요한 게 혼례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는 혼례를 가례라고 했습니다. 가례. 그러면 가례 도감 의궤. 가례는 혼례식이란 뜻이고, 도감은 요즘으로 치면 그 혼례식을 준비하는 임시위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례식을 준비하는 임시위원회, 즉 도감에서 작성한 의궤해서 가례 도감 의궤. 또 장례식 같으면 국장, 왕실의 장례식인 국장을 치르는 준비하는 도감, 국장 도감에서 정리한 의궤, 국장 도감 의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인공이 영조면 영조 국장 도감 의궤, 정조면 정조 국장 도감 의궤. 혼례식 같으면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식이면 영조 정순왕후 가례 도감 의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는 거예요. 사실은 의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례식 관련 의궤예요. 유교 이념에서 제일 중요시한 게 상례, 장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에 관한 의궤가 가장 그 종수도 많고 그 내용도 많은데, 우리가 처음에 왕이 승하하게 되면은 우리 빈소가 차려져요. 그런 과정을 정리한 의궤를 빈전도감 의궤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금 또 그 장례식장 가보면은 발인한다 그러죠. 여기 이제 장지로 옮기는 요게 정확하게 국장이에요. 국장도감 의궤라 그러는 거고, 그러면은 승하한 왕이 무덤을 조성하겠죠. 왕릉을 조성하는 요런 과정을 담은 의궤를 살릉도감 의궤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왕을 무덤을 육신을 묻고 나서 한동안은 궁궐에 혼전이라는 거를 둬가 왕의 혼백을 계속 모시는 겁니다. 요거를 혼전도감 의궤라 그러고, 최종적으로 왕이 3년상을 지난 다음에 왕의 신주를 어디 모시죠? 종묘에 모시죠. 요 과정을 담은 의궤를 부묘도감 의궤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장례식 관련 의궤는 그 절차도 많고 그 절차에 따르는 과정을 다 의궤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실 때
요때 왕의 묘호라 그래가지고 종묘에 신주 모실 때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종, 영조, 정조, 또 무슨 인종, 명종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신 이후에 신주를 모실 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계에 기록된 왕실 행사는 왕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을 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 사신을 맞이한다라든가 영접도감의계라 그러고요. 왕실의 잔치, 궁중의 잔치를 진연이라 그래요. 진연의계. 또 왕실의 잔치할 때 음식을 내죠. 이런 의계를 진찬의계라 그러고 왕과 신하가 모여서 활쏘기 시합하는 이런 행사를 담은 의계를 대사례의계라 그러고 악기를 만든 과정을 기록한 의계 악기 조성청 의계 왕실의 도장의 제작과 관련된 의계 보인소 의계 그 당시 기준으로 중요한 왕실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또 필요한 경우 그림을 첨부해서 의계로 남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계는 행사가 끝나면 보통 5부에서 9부를 제작을 해요. 우리가 의계하고 실록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실록은 왕이 열람하는 책이 아니에요. 왕실에 최대한 보관을 하기 위한 책이고 의계는 왕이 열람을 하게 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행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점검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부는 왕에게 올립니다. 이런 의계를 어람용 의계라고 그래요. 여기 왼편에 보이는 이 의계들은 분상용 의계라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8부는 조선시대의 실록과 의계를 특별히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선 후기 산간 4대 사고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 사고 기본적으로 이런 4대 사고에 보관을 하고 또 관련 부서 홀레식 같으면 주관하는 관청이 예조거든요. 그러면 예조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관 사고와 유관 관청에 들어가는 이런 의계를 분상용 의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자료에도 오대산 사고라고 밑에 한자 보이시죠? 그죠? 오대산에 보관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표지가 딱 눈에 띄죠. 바로 이 분상용 의계는 표지가 홍포라 그래가지고 붉은 삼배입니다. 그리고 이 어람용 의계는 초록 비단으로 만들었어요. 표지가 훨씬 매끄럽고 화려하죠. 그리고 제목도 분상용 의계는 바로 여기다가 그냥 표지에다가 제목을 썼죠. 그죠? 근데 어람용 의계는 흰 비단에다가 쓰고 더 예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홍협이라 그래가 붉은 비단을 또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정을 할 때도 보면 옆에 이렇게 책을 묶은 쇠를 잘 보면 분상용 의계는 정철이라 그래가 일반 쇠예요. 근데 어람용 의계는 약간 색깔이 노란 빛깔도 나는데 두석이라 그래가지고 노쇠로 이렇게 탁 물렸고 그리고 이 구멍도 분상용은 3개죠. 박을정이라 그래가 못을 3개를 박았는데 어람용 의계는 5개죠. 이거 훨씬 장정이 튼튼한 거고 모양도 예쁘게 했어요. 국화동이라 그래가지고 국화 무늬를 해서 훨씬 더 예쁘게 해가지고 장정이 튼튼하고 품격도 높였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더라도 종이 질이 달라요. 어람용 의계는 그 종이가 초주지라 그래가지고 최고급 종이를 사용을 해요. 최고급. 이 종이가 아주 두터운 거죠. 이 분상용 의계는 저주지라 그래가지고 종이 질이 조금은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정리한 의계면 어람용 의계가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왕에게 올리는 건 훨씬 더 신경 써가 씁니다. 이 분상용 사고에 올리는 거는 뭐 신경 안 쓰지는 않지만
글씨가 확실히 좀 떨어지고요. 특히 그림 같은 거 보면 어란명은 정말 정밀하게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그 프랑스에 그 약탈당했던 의궤가 돌아와서 국립중앙박물관에 특별전을 한 적이 있어요. 어란명 의궤하고 분상의 의궤 똑같은 그 행사 그림을 옆에 보면 어떤 사람 다른 그림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 어란명 의궤가 왜 프랑스에 갔다가 2011년에 극적으로 우리 145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렇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 그럴까요? 단서를 제공한 왕은 정조입니다. 정조. 그래서 정조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창덕궁 후원에 왕실 도서관 세웁니다. 뭐죠? 규장각을 세우죠. 왕실에 이제까지 보관했던 중요한 책들을 다 규장각에 보관을 해요. 정조대왕께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규장각에 있는 책들 이게 또 궁궐이 불타거나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지을 것을 명한 거예요. 이 강화도에 대한 국방의 중요성은 인정이 돼가지고 숙종, 영조, 정조 때까지 계속 강화도의 국방시설을 강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은 정말 우리가 국방상으로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조도 즉위 직후에 규장각과 짝하는 지방의 규장각, 그래서 외규장각을 지을 것을 명했고 이곳에 그 왕실에 보관한 도서 중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다 외규장각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거기에 어란명 의궤가 포함됐던 거예요. 어란명 의궤 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정말 이 운명은 잘 몰랐던 거죠. 그 영특하셨던 정조대왕께서도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프랑스군이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1866년 이 천주교 박해 사건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프랑스군이 바로 우리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서울로 쳐들어오는 요충에 있는 곳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에 진주를 했고 조선군과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프랑스군이 교전 이후에 조선군의 강한 저항에 부닥쳐서 결국은 퇴각을 결정하는데 어떤 침략을 하러 가면 그 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를 가져오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돼 있었어요. 조선에 와서도 뭔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외교장각을 뒤져보니까 되게 정말 문화재처럼 생긴 아주 그 표지와 장정도 잘 돼 있고 거기다가 넘겨보니까 그림 자료도 있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 외교장각에는 약 6천여 책의 책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책은 방화를 해가지고 잿더미로 변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의궤가 가지는 자료로서의 가치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당시도 전쟁입니다. 이 이국만리화가 그 전쟁 중에 책을 가져갈 만큼 그들도 귀한 책이다라는 걸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을 그 당시에는 약 340여 종, 의궤를 비롯해서 지도, 족자도 가져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아느냐면 그 당시 로즈 제독이 자랑스럽게 나폴레옹 3세한테 이거를 바치면서 그 리스트를 다 바쳐. 우리는 이런 동양의 이런 작은 나라에 가서 이러이러한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바쳤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약탈의 명백한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궤의 존재에 대해서 한동안은 우리 근대의 격변기 속에서 상당히 묻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 의궤 반환에 관해서 아주 획을 긋는 인물이 나타나죠. 박병선 박사라는 이분, 프랑스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스승으로부터 프랑스에 가면 의궤가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한번 꼭 의궤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행히 파리 국립도서관에 사서로 취직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그 목록 같은 거 뒤져보면서 조사를 했는데 발견이 되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동료들한테도 이런 책들 한자로 쓰여 있고 이런 큰 책 못 봤느냐?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동료가 파리 국립도서관은 모르겠고 베르사유 분관에 가면 어디 창고 같은데 그런 한문으로 쓰여 있고 그림도 있는 큰 책이 있던데 그게 너가 말한 그런 책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정말 가슴이 완전히 그냥 짜릿해졌다라는 거죠. 의궤가 거기에 있었던 거. 그래서 이게 1975년의 일이고 이 의궤의 존재를 국내에 알리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 우리의 어떤 문화 수준이라든가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의궤를 찾자라는 이런 분위기는 절대 형성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박병선 박사는 괜히 이런 정보 누설해가지고 우리 피곤하게 했다 해가 도서관에서 쫓겨납니다. 이 도서관에서 쫓겨나가 개인 자격으로 계속 파리 국립도서관 드나들면서 의궤 목록 같은 거를 조사해서 결과적으로는 의궤 반환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그런 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웠지만 2011년 4월 14일 의궤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왔고 그거 돌아오는 것까지 보시고 2011년 그 해에 돌아가셨죠. 박병선 박사가 제기한 의계 문제가 다시 본격화된 거는 1992년부터 분상용 의계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던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외교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의계 반환 운동을 추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행스럽게도 한국하고 프랑스는 중요한 또 외교 현안에 부닥쳐요. 그게 뭐냐면은 떼제베 철도라 그래가지고 이 고속철도 부설권을 프랑스 쪽이 얻기 위해 가지고 직접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참모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바로 이 의계라는 게 중요한 그 협상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의계 두 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김영삼 대통령하고 만나서 두 분이 정상이 악수를 하면서 의계책을 보고 활짝 웃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 딱 잡힙니다. 결과적으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문화재 반환에 대한 경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계약서 딱 쓰고 이러지를 못하고 구두로 뭐 하고 이러니까 공교롭게도 미테랑 대통령 그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파리 국립도서관에 우리 이 의계 너희 나라 대통령이 주려고 했다. 문서 있느냐? 없다. 이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파리 국립도서관에는 함부로 책 나가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고 우리 쪽에서는 계속 그 당시에 집요하게 이거를 요청을 했지만 그게 잘 해결이 되지 못해요. 해결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프랑스 쪽이 보유한 약탈 문화재가 너무 많아요. 의계를 반환을 하게 되면은 다른 문화재 반환의 선례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루브르 박물관 문 닫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위기감 때문에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리한 협상. 우리 쪽에서는 뭐 돌려달라, 저쪽에서는 그러면 뭐 비슷한 유사한 문화재를 뭐 달라 이러면서 계속 공방을 주고받았고요. 다시 한번 숨통이 트이게 된 게 G20 정상회담에서 2010년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샤르코지 그 한불 양국 정상이 만나가 합의해서 2011년까지 의계를 돌려주기로 한다. 이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5년마다의 대역 갱신이라는 지금 또 현재까지는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딴 나라의 문화재를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차단시킨 거예요. 의계 297책이 한꺼번에 오면은 이게 또 혹시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 나눠옵니다. 지금은 어디 보관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사실은 더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의계가 돌아온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연구를 하고 이 의계의 중요성을 알려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세계적으로도 이 의계는 대한민국의 것이다. 조선의 왕실 문화를 대표하는 기록물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단계적으로는 이 소유권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의계의 표지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딱 한 번 있었는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노란색이죠.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왕의 나라에서 황제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은 뭐죠? 노란색, 황색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란명 의계를 2부 이상을 제작해서 한질은 황제에게 올려요. 그러니까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인 황색 비단으로 만들었고 황태자에게 올리는 의계는 붉은색 비단 표지로 해서 올려서 의계의 표지 색깔을 보고 이거는 대한제국기 이후에 제작된 거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분상용 의계 중에서도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 의계 같은 이런 의계를 이제 제가 가장 의계의 대표작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의계는 가장 이제 그래도 축제적 행사가 나타나는 게 혼례식이에요, 혼례식. 사실 의계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장례식 관련 의계지만 장례식 의계는 뭔가 좀 슬퍼요, 그죠?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그 의계 중에 연구한 게 바로 이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 의계였어요. 뭔가 이제 좀 축제적인 성격도 많이 일어나고 이 의계가 프랑스의 어란명 의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내로 지금 145년 만에 돌아온 의계 중에도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식을 정리한 의계가 있어요. 표지에 기묘유월이라고 돼 있죠. 기묘유월은 1759년을 가리키고요. 1759년 이때 영조대왕께서 나이가 무려 66세셨습니다. 이 66세셨던 영조대왕이 64세 되던 해에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 서씨라는 분을 잃습니다. 이 정성왕후 서씨가 승하하니까 이때 영조 나이가 이미 64세고 보통은 3년상을 지난 다음에 새로 혼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난 1759년부터 본격적으로
홀레씨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 보시면은 이 영조대왕은 초상화까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좀 강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영조대왕이 이때도 영조도 그래요. 이 당시 조선왕의 평균 수명이 48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미 이때 한 거의 20년 가까이 더 사신 분이었는데 내가 뭐 이 나이에 결혼을 하겠느냐, 그냥 혼례 안 하고 그냥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신하들이 그러면 그럼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러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방뺄 그런 상황도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신하들이 제일 많이 해야 할 말은 뭐죠? 아니도옵니다. 그래요. 전하 아직 나이가 춘추가 한창이시고 건강하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 번 권유를 해야 되고 정말 그 권유가 받아들여서인지 영조도 그럼 내가 해보겠다 해서 1759년 윤 6월에 왕비 간택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15세 신부. 보통은 왕세자 10대 초반에 혼례식을 올리거든요. 처음처럼 그때 내가 혼례식을 한 처음처럼 때의 신부는 요청을 하다 보니까 15세의 어린 신부. 우리가 보면 이런 경우 이런 왕비를 계비라 그러거든요. 계비라 그러는데 왕과 계비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조가 51세 때 계비 임모광후를 계비로 맞이하는데 임모광후 나이 19살. 그러니까 선조는 상당히 양심이 있은 왕이에요. 51세니까 자기가 좀 늙은 신부 19세 신부를 계비로 맞이했고 인조대왕이 44살 때 44살 때 16세의 어린 신부 장열왕후 조씨를 왕비로 맞이했고 그런데 그 기록을 뛰어넘는 51세의 나이 차이가 나는 정말 역사적인 혼례식을 영조가 결국 성공을 했고 그 혼례식의 전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지 앞에 보면 가래도가문의 목록회가 앞에 한자로 좌목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담당 관리들의 명단을 말하고요. 그 위에 계사라고 쓰여 있는데 잘 보시면 계자가 한 글자 올라가 있죠. 왜 올라갈까요? 개는 왕에게 아래는 글, 옆줍는 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 글자를 올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사, 예관, 이문, 내관, 간결 이런 것들은 다 주고받은 문서에서 혼례식을 주관하는 가래도감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문서라든가 또 여러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올린 공문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논상이라는 거는 상을 준대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지금 또 유공자 표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고 그 마지막에 있는 일방 그 뒤에는 사실 이방, 삼방, 별공작, 수리소 해가지고 의계도 각 부서가 있는 거예요. 일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옷을 담당하고 이방에서는 가마를 담당하고 삼방에서는 의장을 담당하고 그런 각 업무 부서마다 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계의 가장 하이라이트라면 의계의 기록에 반차도라 그래가지고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 영조의 부인이 되었던 정순왕후가 이 가마를 타고 정말 꽃다운 신부가 영조에게 시집 오는 장면. 요것을 친영이라 그래요. 왕이 친히 왕비를 맞이한다 해서 요 친영 장면을 가장 혼례식의 하이라이트로 이제 인식을 했고 요 왕의 가마는 사방을 열어놓은 데 비해서 보시죠. 왕의 가마는 사방이 지금 개방이 되어 가지고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왕비 가마는 사방을 다 닫아가지고 볼 수 없겠어요. 그래서 보면 왕비 가마 주변에는 저렇게 궁녀들, 노을을 쓴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반차도라고 했습니다.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가목에 어란명이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었다 그랬죠. 그죠? 어란명입니다. 확실히 좀 뭐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색감하고. 그래서 정말 그림 자세히 보시면 여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염이라든가 눈매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요. 이 그림 딱 보면은 확실히 이 왕에게 올리는 이 그림은 최고의 하원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정말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원들의 명단도 다 나와요. 의견은 누가 그렸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요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 의계의 하원 중에는 누가 주목이 되느냐 하면 우리 신윤복 알죠? 신윤복의 아버지가 신한평이라는 사람 부자 하원이에요. 신윤복의 아버지가 요
그림을 그린 하원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그대로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재밌죠. 이렇게 뒤에 손잡고 가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렇게 팔 뻗어가지고 연배 역군이라 그래가지고 이 앞에서 가마 메고 가는 사람들이 지치면 멤버 차인지 하려고. 우리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 뒤에 승지 사관, 왕이 주재하는 뭐 회의는 물론이고 왕의 행차에 끝까지 따라가 적는 사람들. 그렇게 항상 사관이 정말 기록을 하기 위해서 갔던 이런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요 가래도가 무게는 좀 그림 수준이 조금 낮아 보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 소현세자가,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가 세자빈 강빈을 맞이했을 때 그 장면을 기록한 의계의 반차도예요. 그래서 혼례식에 관한 요 반차도도 좀 후대로 갈수록 좀 그림 수준이 좀 또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그림에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인물이 되게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때도 특히 분상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그리기 좀 힘들고 귀찮거든요. 그럼 어떻게 머리를 짜내느냐 하면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목판 도장을 딱딱 찍어놓고 거기다가 색깔을 입힙니다. 옛날 사람도 다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합니다. 그런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숙종하고 인현왕후 민씨의 혼례식을 정리한 의계가 숙종 인현왕후 가래도감 의계라 그래가지고, 이 숙종이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 김씨가 돌아가신 이후에 역시 인현왕후도 계비로 들어와요. 근데 숙종이 21살 때 15세의 신부로 들어오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현왕후를 정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계비였어요. 계비였고, 이 두 사람은 워낙 드라마의 주인공으로도 많이 나오고 정말 지명도도 높으니까 요 숙종과 인현왕후의 혼례식을 최근에 궁궐에서 궁중을의 재현 행사에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숙종과 인현왕후, 또 고종과 명성왕후의 혼례식이 운영궁에서, 실제 그 혼례식이 거행되었던 운영궁에서 재현 행사를 합니다. 이런 혼례식의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은요, 먼저 간택을 해요. 간택. 초간택에서 6명 뽑고요, 재간택에서 3명을 뽑고, 마지막에 최종에서 1명을 뽑고, 요럴 때 이 간택을 할 때 그 참여한 주수들은 복장도 똑같이 해요. 복장도 똑같이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얼굴도, 화장 같은 경우도 제대로 조금씩만 하게 해가지고, 요즘 표현을 하면 쌩얼로 면접 보게 해요. 이 한 명은 특별하게 막 이렇게 화장 너무 많이 하고 옷 너무 잘 입고 오고 이래버리면 이게 공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로 1차에서 6명, 2차에서 3명, 3차에서 1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간택 단자 같은 자료도 현재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택에서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간택 제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정이 된 상황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대표적으로 이 한중록 기록을 보면은요, 간택 이후 갑자기 찾아오는 친척들이 많고 전에는 절연되었던 하인들도 오는 이가 많아졌으니 인정과 세태를 가해할지다. 옛날에도 이게 좀 집안이 잘 돼야 이렇게 어찌 집 나갔던 하인들까지 찾아오는 이런 일. 그래서 이 세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중록 기록에 보면 해경궁 씨가 간택을 받을 때 딴 규수들은 전부 다 제쳐두고 해경궁 홍씨한테만 왕실의 어른들이 와서 막 손잡으면서 참 예쁘구나, 너 정말 내가 이렇게 너 같은 어여쁜 며느리 얻으면 참 좋겠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 해경궁 홍씨가 이때 면접 볼 때 나이가 10살입니다. 근데 요즘 유행어로 느낌 아니까 그러는데 정말 느낌을 알아요. 해경궁 홍씨. 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슬퍼하는 그런 게 한중록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가지고 왕비 간택은 상당히 내정을 하고 형식상 거치고 있었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가 간택을 받을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택에 참여한 규수들은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원래 여성의 이름을 안 쓰니까 여기다가 아버지 이름을 쓴 방석을 이렇게 놓아요. 그러면 전부 이제 규수들이 가서 자기 방석에 찾아가서 이렇게 탁 앉는데, 정순왕후는 앉지 않죠. 너 왜 앉지 않느냐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 이름에 제 엉덩이를 대겠습니까? 라고 해서, 얘 범상한 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 질문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뭐냐 하니까, 어떤 규수는 모란이다, 동백이다, 장미다 하는데, 정순왕후는 뭐라 그러죠? 목화.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산점을 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게 뭐냐 하니까 산이 깊다, 물이 깊다, 뭐 구름이 깊다 이러니까 정순왕후는 인심이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왕비로 간택되었다라는 훈훈한 이야기가 대동기문이라는 야사에 전하는데요. 요 다음 장면까지 읽어야 돼요. 왜? 정순왕후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 15세 신부인데 이제 간택이 되어가 별궁에 가서 왕비 수업을 받고 있을 때 상궁이 가서 이제 옷을 맞춰야 돼요. 왕비에게 맞는 옷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마마 좀 뒤돌아서 주십시오. 제가 옷의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하니까 정순왕후가 팍 째려보면서 네가 돌았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기록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상당히 이제 강한 캐릭터였고 실제 1801년에 정조가 짓고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어 수렴청정을 할 때 그야말로 폭풍전국의 주역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유명한 실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이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기 때 신유박해라는 천주교 박해 사건의 연루가 되어가지고 강진으로 귀향을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정순왕후가 간택을 받았던 곳이 통명전, 지금의 통명전 건물이어서 조선시대의 왕비, 특히 창경궁의 왕비 처소였어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와서는 이 정순왕후의 간택 행사를 이곳에서 재현을 하면 훨씬 의미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동골도라는 그림에는 통명전 터만 표시가 된 것은 순조 때 이 통명전이 화재로 소실이 되가 이때는 터밖에 없었고 지금은 복원된 통명전 건물입니다. 육례라 그래가 간택 이후에는 뽑히면 납체라 그래가지고 청원서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납징 또는 납패라 그러는데 우리 폐물 주고받는 우리 지금 함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 고기는 날짜를 잡고 책비는 왕비로 책봉함. 왕비를 책봉하는 것을 책비라 그러고 세자빈을 책봉하는 것을 책빈이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친형을해 친히 왕비를 맞이하러 요때 간택받은 왕비는 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게 돼요. 왕비가 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았다 그러는데 요것도 변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별궁으로 활용되었던 곳이 태평관이라는 건물. 원래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인데 이건 맨날 상신을 맞이하는 건 아니니까 임시로 별궁으로 활용을 했고 요 태평관에서 혼례식을 올렸던 그 친형의식을 치루었던 대표적인 왕비가 문정왕후, 우리 중종의 계비로 알려진 문정왕후 그리고 임목왕후 이런 분들이 태평관에서 했고요. 나머지 왕비들 대부분은 의궁, 조선 후기에 별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건물이 의궁인데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현왕후, 정순왕후, 뭐 정조의 왕비였던 효의왕후 대부분의 조선의 왕비들이 바로 이 의궁, 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고 결국 친형의식을 치루었죠. 그리고 유일하게 별궁을 운영궁으로 했던 왕비는 바로 이 고종과 명성왕후의 혼례식에서 이 운영궁이 별궁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 운영궁이 별궁으로 활용되었던 이유는 이곳이 흥선대원군의 집이었죠. 고종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흥선대원군의 홈그라운드.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며느리 간택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흥선대원군 부인이 영민씨입니다. 그래서 집안으로 보면은 상당히 친척벌이에요. 그 친척벌이면서도 이 집안에서 크게 조금은 뭐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 아닌 그런 주수를 구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계속 섭정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조금은 만만한 며느리를 정말 흥선대원군이 선택을 했고 고종과 명성왕후의 혼례식을 정리한 의계에도 보면 대원군의 가마가 딱 그려져 있어요. 대원군과 대원군 부인 그만큼 혼례식에서 큰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엄청 센 며느리를 정말 키웠고 두 사람은 엄청난 라이벌 관계로 이제 우리 역사에서 좀 아쉬움을 더해주는 두 사람이 조금만 양보를 해가지고 서로 정말 화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원군의 개혁적 성향 그리고 명성왕후의 외교적 감각 이런 것이 정말 잘 조화되었다면 우리의 근대사는 좀 더 그 긍정적인 길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바로 두 인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국동 별궁은 안동별궁이라고도 하는데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세자 시절에 순명효왕후라고 그래가지고 왕비를 맞이했을 때 그 별궁으로 활용되었던 공간이고 지금 이 자리는 풍문여고라고 인사동 바로 그 맞은편에 풍문여고라고 보셨죠? 그 자리가 바로 이 안국동 별궁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
친형, 별궁에 모셔져 있는 왕비를 모셔오고 동네는 궁궐에 모셔온 왕비와 함께 술잔을 주고받는 의식. 요거를 왕실혼례의 융례라고 지칭을 합니다. 왜 의계는 임진왜란 것들에 거의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같이 문화적으로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의계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왕실의 행사를 정리한 그 기록물들을 특히 사고 같은 경우는 뭐 그 충주나 성주 이렇게 사고 또 경복궁 안에 춘추관 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실이 분명히 됐던 거고 관련 관청 이런 것도 궁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기에 제작된 의계는 거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다 남아있지 않고 1600년에 제작된 게 가장 이제 최고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록도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전주사고의 실록이 극적으로 보관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전체가 남아 있었던 거고 의계는 이제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하고도 뛰어난 기록물인 의계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남겨준 우리 선조들의 정말 치밀하고 꼼꼼한 기록 정신을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높이 평가하고 우리 시대에도 이런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계는 왕실 행사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 기록했어요. 뭐 상례, 장례에 관한 의계를 비롯해가지고 즉위식에 관한 의계는 요 고종 대례 의계가 유일합니다. 국장도감 의계 중에서도 분량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고종 황제가 이 황후의 장례식에 대해서 정말 사후에라도 뭔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즉위 후 일성으로 했던 말이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조선시대 왕실 문화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의계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더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또 기록 문화들을 우리 시대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